환생 직후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인은 그녀를 교회의 한 저택으로 데려가요. 그곳엔 아들이 낯선 여자와 껴안고 있었고 옆엔 8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남편이 왜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깨달아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맺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여인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불효자식들을 혼내기로 해요. 전생에서 여인은 30년간 홀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외가를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어요. 세 자식은 연루될까 두려워 결국 여인을 흰비단으로 목 졸라 죽였습니다. 여인은 죽기 전 다음 생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하늘이 기회를 줘서 여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딸이 짜증스럽게 형무부에 가서 오바를 구해달라고 재촉해요. 여인은 큰아들이 말을 타고 사람을 친 그날로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손자가 미래의 후작이니 천한 백성 하나 죽인 걸로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경고해요. 시누이는 형무부 상서가 여인의 소꿉친구라며 한마디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형무부 관리들이 후작 저택에 도착해 큰아들을 체포해요. 불효자는 떠나기 전 여인에게 형무부로 가서 자신이 고통받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은 가족의 협박에 큰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데려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인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며 돌아오면 평생 후작가의 하인처럼 부려먹겠다고 다짐해요. 여인이 형무부에 도착하자 상서 배지는 아들을 위한 탄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의 교육 실패를 인정하며 공정한 처벌을 요청해요. 배지는 여인이 자식을 지나치게 감싸준다고 들었는데 오늘 만나보니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불효자 처리는 여인 복수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이제 후작가의 배은망덕한 식구들을 하나씩 응징할 겁니다.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되찾은 아버지와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려요. 오빠는 큰조카 일로 걱정한다고 생각해 배지에게 부탁하러 가겠다고 해요. 여인은 오빠를 막으며 전에는 눈이 멀어 늑대를 가족으로 착각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심씨 집안의 악독함을 깨달았으니 후작가 일엔 절대 관여하지 않겠대요. 다음날 채권자들이 갑자기 후작 저택으로 몰려옵니다. 반년간 후작가는 포목점과 쌀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샀어요. 예전엔 여인이 지참금으로 빚을 갚아줬지만 이젠 지원을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서 창피를 면하자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난색을 표해요. 그동안 저택 운영비는 여인의 지참금으로 충당했기에 장부엔 돈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3일 후 갚겠다며 채권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시어머니는 큰손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여인한테서 돈을 뜯어낼 방법이 있다고 자신해요. 그런데 집사가 급히 달려와 큰손자가 곤장 30대를 맞고 거의 죽게 됐다고 보고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인이 탄원은커녕 오히려 형벌을 가중시켰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요. 가족들은 여인에게 교훈을 주려고 악독한 계략을 짜냅니다. 다음날 여인의 아버지와 오빠가 급히 찾아와 밖에서 여인이 불효하다는 소문이 돈다고 전해요. 아들이 단식으로 항의한다는 소문 때문에 여인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황제가 효도를 가장 중시하는데 후작가가 자식으로 어미를 협박하는 건 불충불효 대죄라고 말해요. 여인은 황제에게 공정한 판단을 구하러 입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불효자는 어머니가 입궐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웃어요. 여인이 굴복해서 자신의 관직을 구하러 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족들이 여인의 마지막 가치를 쥐어짜낼 방법을 논의하는 순간 여인이 돌아와요. 그녀와 함께 환관이 성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무릎 꿇어 조서를 받습니다. 황제의 조서가 낭독돼요. 지난 후 세자심지옥은 인륜을 저버리고 자식으로 어미를 피박했으니 불효막심하다. 즉시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영원히 조정에 들어올 수 없다. 흠차.